안녕하세요. 교육신당 위시 모시다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스튜디오를 꽉 채우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4분 네. 걸렸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은 원래 예고된 방송이니까, 그렇죠. 걱정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저희가 방송이 좀 늦어질지언정, 방송이 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사 가시나 봐요. 다음에 스튜디오는 아마 최고의 스튜디오가 아닐까. 교육 방송 중에서는 스튜디오로는 제일 좋지 않을까. 거기도 초대해 주시나요? 당연하죠. 아, 그래서 스튜디오로는 제일 좋은 방송입니다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진단 TV 자체가 아예 그냥 스튜디오를 인수해가지고 움직이게 됐습니다. 자, 자, 지금서부터 지금 오늘 저 진행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빨리 좀 인사들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좀 늦게 들어왔지만, 인사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하시죠. 예. 저부터 해야죠.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최종 집중생각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올가국어 수능관 김지은 강사입니다. 네, 저는 올가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와우. 우리 지훈쌤 카메라가 밑에도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어. 반바지. 반바지. 소화기 어렵다는 반바지. 예. 갑자기 그 초등학생 그 컨셉. 오늘요? 여기다가 어린이 요거 뭐지 교육. 그 네. 영찰? 그거 이제 손수건. 네. 그건 그 정도.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국민학교 아니었어요? 네, 나이가 티가 나 지금. 네. 손수건 여섯 개 닦고 다녔어. 예, 뭐 오늘은 육모 특별 방송입니다. 그죠? 예. 육모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모의 평가 어땠어요? 뭐 언론에서는 뭐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킬러 없는 거 맞냐? 그렇다니까 킬러가 사라지는 거랑 난이도랑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킬러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못 풀면 그동안 킬러였던 건데, 근데 물론 달라요. 다르긴 다른 거는, 다른 걸 왜 다른 건지를 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원래, 킬러가 국어에는 원래 없었어요. 킬러는 수학만 있었던 건데, 이게 조금 와전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국어처럼 이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갑툭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지금 쭉쭉쭉 인사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사들 나눠주세요. 네. 지금 쭉쭉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인사. 네. 소개한 분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반바지 입으신 분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저만 반바지 입었네요. 이거 반바지만, 저만 반바지만 입었나요가 아니라 네. 아마 웬만한 성인들은 반바지 입지 못합니다. 네? 웬만한 성인 남성이 반바지 입는 거 스코틀랜드 정도는 가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네. 테니스 치고 오셨어요? 네. 안봐 오늘 컨셉. 오늘 그런 컨셉으로 오늘 입고 왔습니다. 컨셉. 네. 네네. 이제 저부터 좀 잠깐 얘기하면은 끝나자마자 이제 컨설팅을 시작했잖아요. 네. 끝나자마자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근데 실력이 있는 애들은요. 네. 이렇게 어려운 그 국어, 수학, 영어에 있는데 실력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성적이 나와요. 어렵다 해더라도 실력이 있는 애들. 현역 고3인데. 그래서 어제도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영어가 지금 1, 2%대 90점 1등급이 1, 2%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상을 띄고 이 아이가 영어를 100점 맞았고 국어도 100점. 요번에 국어도 그리고 또 어려웠잖아요. 100점이 나왔다고? 영어에서? 근데 그 돈을 그 애가 국어도 사실 이상한데 조금 어려웠잖아요. 작년 수능에 비하면 네. 문학은 쉬웠는데 근데 독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국어도 또 100점이 나왔고. 100점이요? 예. 진짜 현역 잘하는 학생이에요. 네. 다 맞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어 풀어봤는데 진짜 처참했거든요. 근데 저 아직도 그 21번 답이 왜 1번이 아닌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평가. 근데 여기서 힘든 것 같아 내가. 영어입니다, 참고로. 네,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구호쌤이 영어를 풀어보신 거예요? 네네. 풀어야지. 너무 어려워요. 수학쌤 영어 풀어보셨어요? 9번 풀었습니다. 국어를 풀어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다들. 연관 과목을 한 번씩 풀어보면서 움직여야죠. 수학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쭉쭉쭉 좀 들어오고 계십니다. 뭐 고3 엄마는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뭐 우울해하실 거 없습니다. 어쨌든. 네. 1,500명 늘어나서 괜찮습니다. 근데 우울하셔도 오늘 해결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 무대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다 우울할 거야. 네. 혼자 우울하지 않아요. 예, 혼자 우울하지 괜찮아요. 않으니까. 네. 부모에는 안 우울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멋집니다. 네. 예. 지금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살살살 그 대화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총 몇 명이 응시했죠? 육모는? 내용님? 혹시 그 총 응시 인원 확인하셨나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네. 재수생들이 역대급으로 지금 가장 많이 육모에서 육모임에도. 육모임에도 재수생들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수능에는 재수 반수생이 보통 15만 명들이 항상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보통 재수 반수가. 음흠. 근데 이 정도 추이라면은 지금 재수하고 반수가 음흠. 2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냐. 나는 그런 지금 왜냐하면 이게 심지어 보세요. 진짜로 직장인들도 지금 나와요. 수능으로요. 제 제자 26살이고 SK 다니는 네. 올해 지금 본다고 나온다니까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인구는 절감되고 쉽지 있는데 않네요. 수능 응시생 수는 지금 좀 늘어나는 지금 추세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K 다니는 게 나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유지한 채로 한번 봐보는 건가 봐요. 그래서 네네. 제 얘기는 뭐냐면 회사를 나오는 건 아니고 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허수. 네, 직장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가 없고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서울대 공대생이 얼마나 지금 나오느냐. 서울대 공대 애들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진짜 국가 경제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작년에 서울대 공대 간 학생한테 물어봐야 되겠대요. 분위기를. 또 올해 또 제가 아는 네. 가장 바람직한 학생은 순천향대 의대 다니는데 다시 서울대 공대 간다고 재수하는 학생이 있어요. 내가 아주 그냥 반대로요? 그 학생은 내가 응원해 주려고 내가 그냥 걔는 돼요. 그 학생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뭐라도 해주겠다. 의대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아유, 거잖아요. 네, 진짜 훌륭한 학생이다. 너 진짜 잘했다. 이러면서. 예. 분위기가 또 어떤 거냐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정원이 안 늘은 상태였잖아요. 네. 올해 지금 1,490명이 지금 이상이 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2,000명 계획했다가도 그것도 좀 줄여서 1,490명 정도인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의대 3개 하고요. 생명과학 계열 한 3개 이렇게 생각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의대 3개 하고요. 한 약대 한 3개?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 아예 메디컬로 그냥 6개를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대, 하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대 가는 학생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대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약대 쓰고도 생명과학 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한의대라든지 수의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카이 공학 계열과 상경 계열은 특히 상경 계열 쪽은 더더욱 지금 이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도 현재 이제 약대 재학 중인데 의대를 위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디컬 안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사실 늘 있었어요. 늘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재수생들 중에서 원래 재수를 하려고 했었던 학생들 제외하고 의대 정원 1,500명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서 재수를 하는 비율. 그러니까 원래 늘어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던 애들도 좀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합격 가능권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어차피 중상위권 학생들은 재수 많이 해요. 왜냐면 꼭 의대가 아니어도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 진행을 해요. 중하위권 학생들 재수해요. 왜냐면 인서울 하려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 재수할 수 있어요. 왜? 그래도 지거국이라든가 인서울 중에서 뭔가 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재수 인원 전체는 늘어난다라고 봐요, 저도.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성 핵심 상위권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나오냐의 게임이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지금은 요즘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공대를 다니고 있어. 훌륭한데 예전 같으면 진짜 어려운 대학인데. 근데 부산대 공대 갔는데 네, 올해 이거 원래대로 다녀야 돼 내가. 뭐 의대도 늘어났고 대학 가기도 쉽다라고 하니까
내가 의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아유 인서울은 되겠지. 그래서 인서울 중위권 대학으로 턴하게 재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재수는 무조건 늘어난다. 그래서 중하위권서부터 이 움직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우리가 9월 모평가 때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위가 막혀버리면 굉장히 좀 곤란하거든요. 위가 막혀버리면 이게 진출이 안 되니까 위가 막힐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서울대, 공대, 뭐 카이스트 이런 애들이 얼마나 나오냐 지금 뭐 이런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의대 내에서 얼마나 나오냐. 의대가 이번에 또 다시 이제 휴학계 내면서 애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의대 내에서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단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엔 아무리 그래도 1,500명은 너무 많이 늘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 핵심 상위권 학생들 1,500명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 간 이동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작년보다는 유리하다. 그 구멍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하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져야 돼요. 지금서부터는. 얼마만큼이나 움직이는지는. 자, 인사들 나눠주세요. 인사들. 지금 한 분만 인사 나눠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셨으니까, 인사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리 희선 원장님의 줌 수업을 요청하셨던 분. 네. 그랬나요? 아유, 모르고 지난주 방송에서 줌 수업을 요청한 거야. 댓글에다가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희선 원장님 줌 수업을 요청하신 분 빨리 댓글 다시면서 오늘 작업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모셔왔으니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댓글을 안다는 게 네. 물어볼까 우리가 어떠셨나요?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볼게요. 아까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네. 원래 육모 끝나고 어땠어요라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3대 금기사항입니다. 3대 금기사항입니다. 결혼 안 한 여성분에게 나이 묻고 왜 결혼 안 했는지 묻고 그거와 동일하게 육모 끝난 다음에 엄마들한테 몇 점 받아서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묻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수학부터 얘기할까요? 네. 수학 어땠어요? 이제 이전에 킬러 문제라고 불렸던 문제는 사실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부터 시작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극소수의 최상위권 학생들만 시간이 이제 남아서 풀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따져보면 그냥 시간만 있으면 다들 아이들이 풀 수 있었을 만큼의 문제지만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양식이라는 게 있죠. 이 시험지에는 국어도 그렇듯이 뭐 비문학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하듯이 양식이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 번호 때는 문학이 나오고 이런 양식이 있다 치면 수학도 그런 양식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식 22번에는 지금까지 계속 수투 과목에서 미분 적분이 나왔는데 이번엔 수학 1에서 수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에 가장 어려웠던 문항에 내가 알던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가 나오니까 얘는 일단 어려울 것이 하고 애들이 기피한 현상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원래 수열이 나오던 15번 때에서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수투 적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15번 또 생긴 모양이 또 애가 무섭게 생기니까 애들이 안 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수학은 일단 생긴 게 무섭게 생긴 게 있어. 애들이. 그 전에 이제 그럼 그거 이외에 그럼 다 풀 수 있냐라고 하면 문제를 풀다 보니 이제 보통 아이들이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11번, 12번, 13번, 14번이 이제 한 페이지였거든요. 한 문제씩. 이제 2페이지 걸쳐 있는데 거기 번호대에서 몇 개를 더 맞추냐가 2등급으로 가냐 1등급으로 가냐의 기점이 돼요. 근데 거기가 전멸이에요. 거의 애들이 이번에. 아이고. 예. 특히 그 이유는 11번까지는 애들이 보통 푸는데 12번에 넘어갔더니 12번이 이번 4점짜리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문제입니다. 라는 거죠. 이유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풀만한데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풀다가 답이 하다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뭘 하냐면 넘어갑니다. 애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풀어야지 했더니 못 돌아왔어요. 애들이. 못했어. 네.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다가 넘어가니 점수로 획득하지 못한 거죠. 네. 이번 시험지 전체적으로는 계산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그 계산 양이 많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풀다가 그만두고 다음 거 넘어가다가 다 찍먹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고3 아이들,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들이 이 정도의 계산량을 많이 담은 모의고사 없었고 이런 문제들 위주로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넘어가는 형식의 문제를 풀이 과정한 거죠, 시험 때. 그렇다 보니 이제 상위권이었던 아이들 중에서 80점 근처에서 70점대 나온 아이들은 원래는 1등급이었던 아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84점에서 78점 사이가 1컷이 된 이유는 미적분에서 그거는 단순히 재수생 때문입니다. 재수생들이 반대로 너무 잘 쳤어요. 예. 그래서 점수는 고3과 재수생으로 딱 명확히 나눠졌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계산을 끝내는 작업은 뭐였냐면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고1 수학이 중요하다. 네, 모두 다 고1 수학을 잘 알고 있고 제대로 실력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마지막 계산을 완성해냈고 답을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적분 교과로 이제 넘어가면은 미적분은 반대로 너무 쉬워진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획득하기보다는 미적분 교과에서 점수 획득하는 게 더 유리했을 거다. 근데 아이들은 아직은 마음의 위안이 공통교과 수학 1, 2를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미적분보다는 수학 1, 2의 시간 많이 투자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을 거고 미적분의 시간 더 쓴 아이들은 높게 나온 형태고 실제로 뭐 평소에 1등급이 주로 나왔던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도 미적분은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문제 자체 풀이 과정을 들어가고 하는 건 쉬웠고 반대로 계산만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통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예, 너무 쉬워가지고 고3 아이들과 재수생들의 편차가 상위권은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통 선택한 아이들은 그냥 꾸준히 본인이 하던 공부를 해나간다면 네, 충분히 이제 점수 획득은 좋을 텐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공통 교과보다는 확통을 빨리 푸는 게 확통 한 친구들한테 유리할 것이다. 미적은 어땠어요? 미적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춰졌고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쉽고 계산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도를 미적을 끝까지 못 끝낸 초수생도 풀 수 있나요? 이번 6편 같은 경우가 전범위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충분히 지금까지 공부한 배운 아이들은 것까지는 네, 하면 할수 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모든 문제지에서 어떤 기출 문제와 비슷했는지를 다 따져봤더니 30문제 중에서 26문제가 기출 문제에 동안 똑같아요, 사실은. 특히 미적분 교과는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 정도까지 공부한 아이들이라면 좀 푸는데 비슷하다 느끼면서 풀었을 거예요. 다만 비슷하지만 계산이 많았다만 예, 남은 거예요, 지금. 예. 계산이 많았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 수능의 기본 방향이 나오네요. 네. 네, 계산을 많이 한다.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는 학생들. 나머지는 AI가 한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프로그램은 어차피 이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죠. 어차피 AI를 만드는 애들은 수능으로 뽑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수능을 보는 아이들은 AI를 잘 쓸 수 있을 정도의 수학적 인사이트가 있으면 된다. AI를 만드는 애들은 별도의 역량을 테스트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진다. 수학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이죠, 미국. 그렇죠. 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학에 대한 평가를 이 정도로 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네요. 서술형 굉장히 중시되겠는데 초등.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초등학교 시절에 논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방식이 됩니다. 서술형 위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선행을 빨리 나가면 안 되고 고1 거를 되게 탄탄하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죠. 오히려 탄탄함을 기반으로 선행을 나가주는 게 제일 속도가 빠르고요. 민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때 이제 논서술형이 강조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능력.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단순히 글을 읽는다고 읽을 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읽고 그걸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필터링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 읽는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 지금 학생들은 이제 겉에 있는 글자만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써내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죠.
고등학교 지금 학생들이야 현행 수능 체제지만 현 중3서부터 바뀌는 수능 체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출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시험 범위가 줄잖아요. 네. 시험 범위가 주는 상황에서 이 시험 패턴이면은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논서 수령 위주로 공부를 해요. 문제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 읽는 힘, 그렇죠. 그다음에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계산이 되거든요. 계산의 단계를 갖다가 뭐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로 지금 계산의 단계를 계속 늘리는 그런 시험을 만약에 낸 건데 평가원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한 학생들이 단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계산의 단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AI 이제 이를 분석하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수학 시험제도 좀 드러나는 거는 추론 능력이에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추론할 것이냐의 문제가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추론 능력이라는 건 AI와 매우 밀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지금 포함이 돼서 수열 단원이 또 강화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들어오죠. 예, 질문 쭉 네. 이제 드디어 본인이.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적분 유형 정도만 공부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 구모나 수능 문제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 시험이 저희 아이는 좋았다고 합니다. 15, 30번은 거의 손을 못 댔다고 하는데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HMP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이 두 문제는 제가 되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5번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8학년도 네 2019학년도에 나왔던 9월 평가원 21번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풀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를 알 수 있고요. 미적분 30번 같은 경우는요 너무 똑같이 나왔어요 사실은. 201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18번 문항이랑 문제가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 다만 그때 나왔을 땐 수능에서 그래프를 그려줬고 이번엔 그래프를 그려주지 않았다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산이 조금 더 많았다. 그래서 2014년도 수능 18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아이가 풀어보게 하고 이 문제를 다시 풀게 하면 아이가 지금 본인이 기출 분석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엔제나 EBS를 풀기 전에는 기출 분석이 완료된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출 문제에 먼저 접목하는 게 우선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병행을 해야 돼요.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네. 난이도 조절은 계산을 복잡하게 단계를 갖다가 한 단계, 두 단계씩 심으면 마치 예전에 국어에서 1600자 시험 문제 내다가 그냥 간단하게 변별력을 가져야 되겠어. 애들의 읽기 능력을 좀 테스트해야 되겠어. 2500자 하나 냈더니만 국어의 변별성이 확 확보된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죠. 계산의 과정과 단계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맞습니다. 그게 뭐 교과과정 범위 내에 있는데 교육부가 이야기한 킬러 문항의 정의는 교과과정 범위 밖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수학의 킬러에 적용되어진다라고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변별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느 영역에서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학생과 학부모들과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 잘못된 어떤 하나의 오류적 사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동안의 수학의 킬러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번. 그러니까 그 주제에서만 킬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수학은 어디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국어에서 어디에서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듯이 그런 거기 때문에 킬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과 변별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거예요. 킬러는 사라져도 변별성은 존재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 패턴 자체가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기초를 단단히 하면서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한 학생들한테 유리하겠죠. 뭐 슬프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재수생들에게, N수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인 거예요. 네. 그쵸?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습 많이 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라면 그건 단순한 기능이죠. 네, 이어서 영어 1등급 비율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영어 1등급이면 연대 정시에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요?
작수 영어 2등급 맞다가 올해 육모 영어 1등급 맞았네요. 영어만 올랐네요. 어이구, 진짜 뭐, 잘하죠. 그 시험을 그냥 어려웠던 시험인데요. 작년에 영어 수능이 4.7%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에서 4.7%는 뭐 상대평가 거의 수준이라서 네. 작년에도 영어 때문에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첫 번째는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못 맞히는 학생들이 대거 지금 나온 상태였고요. 두 번째는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단국대 천안이라든지 단국대 천안 의대는요 정시의 영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1등급하고 3등급이 30점 차이가 나요.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지 영어가 3등급 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영어가 3등급 받은 나머지 다 1이었어요. 못 가지. 네. 못 가. 불합격 뜨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조선대. 조선대가 반영 비율이 영어 반영 비율이 25%예요. 근데 등급 간의 점수는 한 15점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안 돼. 그리고 상지대 한의예과 여기도 반영 비율이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학생이 모두 1등급이고 영어만 3이었는데 정시에서 천안 단대 천안 의대 불합격, 그다음에 조선대 의대 불합격, 상지대 한예까지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한양대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죠. 6점밖에 차이가 안 나. 1등급에서 다 1인데. 3등급까지.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이제 반영 비율이라든지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육모 갔다가는 그 점수에 대한 수능의 변별성을 확인하지 마세요. 육모는 신경향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5개월 동안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찾는 시험이지, 육모가 곧 수능 성적의 가장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로 바로 이어지지 마세요. 예컨대 뭐 확통이라든가 미적 간의 점수, 그 표준 점수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엄매라든가 화작의 점수 차이라든가, 뭐 과탐 2와 과탐 1의 점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건 구모에서 봐야 되고요. 대개 근데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과정에서는 1등급 영어 1등급이 작년처럼 만약에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구나. 참 좋다.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영어에 힘을 쓴다거나 영어가 그리고 나를 구제해 줄 거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육모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잘하셨어요. 유지하시는 선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오직 수능은 뭐다? 국어와 수학이다. 그리고 현행 수능 체제 하에서는 사탐과 과탐이 거두는 거다.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못하면 못 간다. 이런 기본적인 로직을 철저하게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둥이둥이님. 네네네. 현 고2는 고1 수학의 탄탄함과 꼼꼼하고 많은 계산 문제를 다지기 위해서 어떤 문제집으로 훈련을 해야 할까요? 현 고2가 고1 수학이 탄탄하지 않아서 다시 고1 수학을 처음부터 하는 거는 매우 비효율이죠. 예. 그러면은 고2 때 고2 수학을 공부하면서 고1 수학이 어떻게 탄탄하게 다지냐면은 어차피 고2 수학에도 고1 과정이 간접 연계가 돼요. 그럼 그때그때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들 공부하시면서 있으시죠? 공부하다 뭐 모르는 개념이 생기면 정석 한번 펴보시고. 예.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모르는 게 생기면은 해설지를 보는지 넘어가는지 책을 개념설 다시 펴보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건 개념설 펴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네. 본인이 다시 읽고 그거를 이해하고 외우고 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공부를 막 진행을 해. 근데 내가 고1 과정이 좀 구멍에는 나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기본적으로 2등급, 3등급의 특징이란 말이죠. 4등급, 5등급의 특징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 공부를, 고1 과정을 가는 거는 비추죠, 비추. 얼른 진도는 끝내야 돼. 지금 내가 공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네, 문제를 푸는 방식.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아주 사소한 데서 만들어지는 거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물을 따르는데, 그쵸?
나는 젓가락을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물을 따라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젓가락까지 놔달래. 물론 놔줄 수 있죠. 그러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냅킨도 달라고 그러고요. 물 부족하면 나중에 물 더 달라고 그래요. 예, 이런 것처럼 어떤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멀리 가시면 안 돼요. 공부의 애티튜드는 가까운 데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기본을 다지는 공부는 지금도 기본을 다지면 돼요. 고2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현재의 애를 쓰시라. 그리고 앞으로 애를 쓰시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연속이 됐네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부족함보다는 현 모의고사 경향상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현재 고2와 고3 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뀐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2 때는 현재 아이들한테는 고2 때 수능 대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미 이때 2학년 때는 수능 분석이 그래도 한 70%는 완성이 되고 고3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고3 때 초기에 뭐 수능 기출 분석 이제 하고 있고 하니까 밀리는 거죠. 고2 때 내신 준비하면서 고3 때 나오는 모의고사 있는 문제들까지 섭렵해 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기출 문제, 다른 문제집 뭘 추천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제일 좋은 건요. 고2 때 기출 어느 정도 끝내기 위해서는 고2 때부터 고3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3 때 이제 기출 문제 안 하고 뭐 하냐? 네, 많아요. EBS도 있고 수특도 있고요. 3학년 때 되면 수능 특강이요.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고3 모의고사 연습하기 좋은 문제집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에요. 일단은. 그럼 걔네들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출이 끝나야 EBS 볼 거 낫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고2 때 고3 기출 중에서 정답률이 30% 이상인 것들까지 미리 끝내놓으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수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이제 국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간도 있으니까. 자, 국어는 어땠습니까? 국어는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는 사실 시간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EBS 교재에 연계된 문학 작품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이제 문법 개념. 여기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건데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연계가 너무 EBS 교재 뒷부분에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부를 끝낸 학생은 문학이 되게 쉬웠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죠. 앞에만 본 학생은 비연계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 수강생들도 물어보면 96점 뭐 요 정도 나온 친구는 책을 다 끝낸 친구고 원래 그냥 학원에서 실전 모의고사 볼 때는 1등급인데 육모가 조금 성적이 안 나온 친구는 진도를 복습을 다 못 끝낸 친구고 이 변별수 문제 잘못 냈네. 그렇게 되는 물론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 너무 똑같이 진짜 거의 너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실수했네. 네. 그러고 이제 준킬러 문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조금 미시적인 요소가 있거나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를 세트마다 하나씩 다 넣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운용을 잘 했으면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고 막 안 풀리는 걸 붙잡고 있었다면은 조금 점수가 안 나왔을 거라서 약간 그 수험생들이 실망했을 것 같긴 해요. 난 그래도 복습을 뭐 요 정도 했는데 효과가 없네 뭐 이렇게 느꼈을 것 같긴 하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두 지문이 연계가 되었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수능 특강에서 그 과두제라는 제도가 연계가 되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과두제 개념에만 막 매몰돼가지고 그 개념을 암기한 학생은 7번 문제를 틀렸거든요. 7번 문제는 보기가 있는 유형이고 그 보기를 되게 정교하게 읽어야 지문과 보기에서의 말하는 논지의 차이점 이걸 찾아서 푸는 거였는데 그냥 EBS 내용이 난 기억나니까 그리고 지문 내가 읽어서 기억나니까 그 기억력으로 푼 학생들은 7번을 다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화학 지문은 연계라고 하는데 연계에 효과가 있을까요? 체감이 많이 됐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수능 특강 화학 문제랑 육모 화학 지문이 뭐 평가원이나 EBS에서는 연계라고 하지만 사실 뭐 공유 결합 요 개념 자체만 연계가 된 거니까 그렇게 연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육모에 지금 출제된 지문의 중간 부분에 보면 특정 어떤 과정이 아주 자세히
길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쇄적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끊어서 읽는 습관 이게 독서를 좀 좌지우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길이는 그 인문지문 빼고는 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특징적인 점이고 만약에 이렇게 구모나 수능이 나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빨리 읽는 습관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되게 한 문장 한 문장 정교하게 읽고 그 문장 간의 응집성에서 나오는 새로운 의미 이런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평가원도 바뀌고 있는데 EBS 연계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키는데 많은 부분의 불편함을 갖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깜짝 놀란 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수학은 수능 특강 문제 푸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계산력엔 도움이 되는데 네. 근데 연계는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국어는 그 수능 특강 문제가 진짜 독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문이 연계가 되는 건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록된 문제를 푸는데 그 수록된 문제의 경향이 평가원과 되게 저는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외운 걸 답을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네. 수만위 이런 카페 들어가 보면 올해 수특은 안 푸는 게 오히려 더 오히려 도움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도 지문 위주로 공부하라고 하고 문제는 기출 문제를 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트겐슈타인도 나왔을 때 그 수능에서 저 EBS에서 나왔잖아요. 교재에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EBS에서 풀었던 로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수능이 반대 로직으로 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논지가 다를 수 있어요. 로직이 달라. 접근을 달리해.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수능 특강에서 시험을 냈는데 그 수능에서는 이렇게 보는 문제를 내니까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답을 찍은 거예요. 그게 틀렸어 다. 그래서 정답률이 그때 당시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서 과연 교육적으로 EBS 연계라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토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지문을 길게 내냐 짧게 내냐는 예를 들어서 2500자 시대가 됐잖아요. 그 2500자 시대가 돼가지고 수많은 국어 모의고사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어떤 사교육 유발 효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짧게 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를 길게 내고 짧게 내는 게 한번 우리가 변별력을 위해서 한번 길게 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짧게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문제를 짧게 내면서 앞서 희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지문과의 응집성에 대한 과정을 더 깊게 평가할 만한 사회적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챗 GPT가 나온 게 최근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수능은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챗 GPT 써보거든. 네, 챗 GPT 쓴단 말이에요. 쓰면서 언어적인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민할 때 이제는 2500자를 갖다 놓고 빨리 읽는 그러한 형태의 훈련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고 짧은 글이라도 그 의미의 다양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하구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2500자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희선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일은 저 역시도 이제는 좀 그런 트렌드는 아니다. 과거 우리가 모의고사 시장이 만들어졌었던 그런 방식의 국어 학습도 이제는 바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 네. 방법을 아유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이거 지금 한참 아직 기다리고 독서만 있어요. 얘기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육모라든지 아니면 뭐 작년 수능 이런 네. 거 살펴봤을 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이제 그 학생분들이 지문을 하루에 하나라도 골라서 모든 문장을 다 끊어본 다음에 되게 천천히 읽어보는 식으로 진짜 이 문장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걸 되게 곰곰이 곱씹어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수험생들은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거에 엄청 매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신경을 쓰면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훈련을 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완성이 되시면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조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일치불일치를 푸는 방법과 전개 방식을 푸는 방법 그리고 뭐 제목 주제 찾기 유형을 푸는 방법 추론을 푸는 법
보기에 사례에 적용하는 부분 다 약간 사고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다른 사고 과정을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문제 유형까지 공부가 끝나시면 저는 물론 이렇게 시험지 하나를 통으로 풀어보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지문을 영역별로 꼭 묶어서 풀어보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육모에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어려웠던 지문은 논리학이에요. 근데 N수생들은 논리학 지문을 어느 정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래도 살짝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요. 근데 초수생들은 보통 인문 지문에 논리학이 출제되기보다는 역사,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런 게 출제되고 올해 수특에도 논리학 지문을 막 중점적으로 다룬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이 논리학 지문을 볼 때 되게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논리학을 따로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에 논리학 지문만 묶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아실 거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는 이제 기술과 특히 기계의 작동 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법, 경제 이런 지문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따로 법만 묶어서, 법 중에서도 뭐 민법만 묶어서, 민법에 항상 나오는 게 거의 유사해요. 뭐 예를 들어 상속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보신다면 따로 배경 지식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기출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되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글을 제대로 정교하게 읽는 법. 하루에 한 지문씩 모든 문장을 다 끊어서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문제 유형 별로 공부하시고, 세 번째는 영역별로 묶어서 공부하시면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 스튜디오 오픈 기념으로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스케줄 확인해보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스튜디오 오픈 기념 방송 있어요. 우리 당연히 나와주실 거죠? 네? 아니, 스튜디오 오픈 기념인데? 다음 주 직보식 기간이 시작돼서. 네네네. 아유, 스튜디오 오픈 그거 역사적인 거예요. 마치 축구 구장 오픈 기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오픈 기념 그 경기에서 골이 넣었지 않습니까? 미리 빨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골을 넣었죠. 네, 그것처럼 오픈 기념입니다. 아유, 이번 주에 딱 그거 그냥 그 기자재 주문되는 거 잘 맞춰놨어요. 지금 내용님이 가셔서. 네. 너무 이쁘더라고. 네. 아마 역대 교육방송 중에서, 유튜브 교육방송 중에서 스튜디오는 우리가 1등입니다. 모두 1등은 하나 하는 게 있어야지. 진짜. 이 대목에 막 그 하트 눌러주세요. 네. 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문학 얘기도 네네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전 소설 얘기를 좀. 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고전 소설은 이번에 연계가 됐죠. 연계가 됐지만 이제 항상 학생들이 EBS 공부하면서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그 작품이 수록된 그 부분 말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줄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인물 관계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먼저 공부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EBS 문제가 사실은 엄청 말을 잘하세요. 네. EBS 문제가 평가원의 문제 방향과 엄청 유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식대로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방송인 걸 잊고 좀. 괜찮아요.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지훈 쌤이 이제 수업하실 때 수능 특강에 뭐 올해 이대봉전이 출제됐는데 그 수특의 이대봉전의 전체 줄거리라든지 뭐 인물 관계도를 지훈 쌤이 다 요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복습하고 간 학생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수록된 지문만 공부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전체적인 내용을 넓게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문학 개념어, 이 개념어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뭔가 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고전 어휘 같은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호칭을 부르는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데, 이번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유형들이 조금 이전과 조금 다른 형태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출제가 됐거든요. 약간 비문학 같지 맞아요. 않았나요? 네, 그렇죠? 비문학 같이 출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 개념을 그냥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진짜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대화책
라고 했을 때 대화체로 외우지 말고 뭔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해줘야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식의 공부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을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그 제가 고전 소설 이대봉전 중에 네. 19번 문제를 엄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19번에 3번이 굉장히 미시적인 내용을 출제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을 읽을 때 주로 학생들이 파악하는 건 중심 인물.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드리자면 네. 춘향전의 춘향과 이몽룡. 요 정도를 파악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어떤 중심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제 얘네 둘이 사랑하는 내용이구나, 요 정도 파악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 그 19번 문제 같은 것을 살펴보시면 중심 인물에 대해서만 절대 물어보지 않고 당자, 네. 예를 들면 어. 이런 인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걔가 편지를 전달해 줬을 때 사건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다음 아주 미시적인 공간적인 배경의 변화,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또 이 편지를 오늘 줬는지 내일 줬는지 이런 걸로도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중심 인물이나 중심 사건만 읽지 마시고 되게 세부적으로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19번 문제 같은 거 맞추실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3번이 왜 정답인지를 이해하시려면 그 사건의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반드시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전 소설에서는 꼭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간은 수능 특강에서 이제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아주 쉽게 보셨을 것 같고, 복습을 하셨다면 현대 소설도 수능 특강에서 거의 그대로 네. 출제되었기 때문에 공부한 학생들은 되게 쉽게, 그리고 이 아버지의 땅이라는 작품은 원래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현대시예요. 네. 현대시가 한 작품은 수능 특강에서 출제되었고 다른 작품은 아예 비연계였는데, 네. 그 다른 작품이 수험생 기준에서는 매우 난해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연계만 공부한 학생들은 비연계랑 엮여서 나로 출제됐을 때 답을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맨 뒤에 세트 문제 보시면 예전에는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나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네 문제 모두 다 네. 가나를 다 읽어야 풀 수 있어요. 가만 읽어서, 그러니까 연계만 공부하셔서 해결되는 문제가 현대시 세트에서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학 만점을 원하신다면 비연계로 공부하셔야 돼요. 작년 수능도 비연계 현대소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의대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공부 초점은 비연계에 두셔야 조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지금 바로 댓글 올라갔어요. 네. 네.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멍뭉이님이 계산 실수도 하고 한 문제는 목보다는 어려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발상을 못하는 경우라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될까요? 기출부터 풀면 될까요? 기출 문제들 해설 잘 돼 있는 거 풀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요거는 그 수학이니까 네. 국어를 마무리 짓고 그러면 들어가도록 국어 하겠습니다. 댓글 먼저. 예, 네. 예. 국어 3, 4등급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아이가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네, 3, 4등급은 지금부터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출문제 집중에 문학 기출문제집을 사십시오. 독서보다는 문학을 사신 다음에 아까 지훈쌤이 얘기한 것처럼 개념어를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시키시지 마시고요. 그 개념어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 선지의 특정 부분과 지문의 특정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면 학생이 평가원의 기준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시고,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이 학생이 지문의 문제를 풀고 나면 그 지문에 모르는 어휘가 있을 거예요. 최대는 한 10개 넘게. 만약에 적다면 한 5-6개, 그걸 반드시 문맥적 의미를 암기를 시키셔야 돼요. 네. 그래서 3, 4등급이 성적을 올리려면 문학을 잘해야 하고, 문학에서 잘해야 할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 판단할 때의 기준, 지문에서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어휘력. 근데 어휘력은 따로 어휘집을 사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독해한 지문에서 몰랐던 어휘를 외울 때 제일 기억이 잘 나거든요. 네. 그리고 기출에서 내가 이렇게 뽑아서 외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이게 그 예전에 학력고사와 수능의 가장 큰 차이가, 학력고사는 교과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994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능이 만들어졌을 때 교과서 외에서 막 냈거든요. 원래 수능은
지금은 EBS 연계인데 언어 영역일 때는 전 범위 전 교재고요. 제한이 없었어요. 원래 그리고 언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출제 방식은 이제 EBS라고 하는 족쇄를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EBS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EBS와 비슷한 맥락으로 지문을 내고 똑같은 맥락 지문을 내고 EBS 문제가 의도하는 대로 문제를 내주는 거야. 웬만하면 맞춰야지 이거는. 이거 너무 쉬운 거지. 근데 EBS 지문을 냈는데 EBS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시험을 한번 내는 거야. 살짝 비트는 거지. 네.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EBS 지문을 냈는데 EBS와는 묻지 않았던 새로운 전혀 색다른 방식으로 내는. 이거는 사실 새로운 지문이지. EBS를 안 내는 거야. EBS 낸 다음에 새로운 걸 다시 섞어.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얼마든지 난이도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EBS를 가지고. 그러니까 EBS의 어떠한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갖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잘 풀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내용의 이 관점을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수능이 잘 나올 거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우리 지금 희선 원장님과 시우쌤이 아주 정교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실시간 채팅이 많아지는 기념으로 자, 그러면 이제 확통 얘기해 주시죠. 일단 확통에서 이제 어쨌든 뭐 어려운 문제는 3점, 4점 중에 4점짜리 3개 중 하나였을 거고, 어머님께서 뭐 얘기하시는 못 보던, 처음 보던 유형이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29번 문제 4점짜리는요, 3점짜리라고 해도 될 만큼 쉬워요. 뭐 두 줄이면 풀리는 문제고, 애들이. 네. 그럼 30번과 28번이 있는데, 30번 문제가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 화살표를 만들면서 몇 개의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지 물어보는 건데 최근 5년간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유형과 똑같아서 이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28번이 남는데 이거는 계속 하던 얘기죠. EBS 문제랑 똑같습니다. 수능 특강 확률 부분에서 레벨 2에 문제가 똑같은 동전 4개를 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나와가지고요. 다만 공부하실 때 수특 해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듯이 해설 바꾸셔야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수능 특강 풀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된 해설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문제 풀 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 이거는 뭐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 우리 희선 원장님, 안정현 원장님 오기만 하면은 뭐 그냥 뭐 기본적인 조회수와 그 출석 체크 인원이 보장이 되는 보장되는 사람이야, 보장되는 사람. 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육모의 상황은 좀 이렇게 출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육모는 기승전이 육모의 출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가 좀 머릿속에 좀 떠오르긴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주에는 제가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세상이 변화되면은 교육도 바뀌거든요. 그럼 교육이 바뀌면은 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요소가 달라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출제와 패턴이 바뀌어요. 평가의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격변의 시대고 급변의 시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능이 많은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육모는 거대한 변화가 생겼는데, 거대한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는 이제 오늘 요거 정도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겠다. 그쵸? 사실상 지금 우리 희선 원장님이나 안정현 원장님이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총론적인 형태에 대한 평가와 해제를 한 거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자, 이 변화되고 바뀐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고3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고1, 2, 특히나 초중등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초중등 같은 경우는 시험이 다 바뀌잖아요. 바뀐 시험 범위 내에서 이런 출제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장기적으로 5, 6년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특히 고1. 고1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고1이거든요. 고2는 그냥 큰 틀에서 안 바뀌고 이제 가도 될 것 같은데, 고1은 얘네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 출제가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바로 또 출제 패턴 수능 바뀌죠. 이거는 좀 많은 부분에서는 한 번쯤 우리가 다시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스튜디오 오픈 기념 방송은 결국 그 내용으로 저희가 좀 잡아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은. 다음 주가 중요한 거네요. 아니, 다음 주, 네. 우리 계속 이제 이렇게 해야지. 다른 방송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 구독자와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구독자도 좀 늘게 해주시고, 댓글도 좀 잘 달아주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뭐, 긴급하다. 나 이번 주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네, 이런 질문. 그것도 공지 좀 해야죠. 네네네. 저희 지금 교육식단 전원폰 번호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 외로 네. 뭐 국어나 수학, 그다음에 입시, 과학, 뭐 과학, 다. 입시 예, 전부 다 상관없어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문자 형태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주 라이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한 어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경님 같은 경우도 오늘 그 답변보다는 요 내용 그대로 저희가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입시 부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례적으로요. 연세대학교가 입결 2024학년도 입결을 발표했는데 90%까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거의 다 지금 뭐 발표를 했는데 지금 가장 쇼킹한 거는 충남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에서요. 의대를요. 지역균형 선발에서 의대가 이게 지역균형 선발 교과 전형이거든요. 3.48이 합격됐습니다. 내신 성적.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각 대학들이 왜 이렇게 각 그 전형을 작년 전형을 다 오픈하고 발표했냐? 올해 25학년인데 별 영향이 그거에 대한 연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EBS 연계성 없듯이. 저희 그래서 각 대학 주요 대학들이 작년 입결들을 발표했는데 이거에 또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분명하지만 1,490명 이상의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별로 전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입결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시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진단과 함께 하신다면은 25학년도에 아주 새로운 어떤 빛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문자 주세요. 예, 뭐 마무리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 드리자면 안 하던 짓을 왜 했을까요? 사람들은 뭔가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드려야 됩니다. 대학 90%까지 왜 발표했을까요? 분명히 자기 커트라인이 낮은데. 그쵸? 낮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대학교 입학처는 경쟁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 라고 지금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읽어줘야 돼. 이거 마지막 댓글 이거 읽어줘야 돼. 마지막 댓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님. 예. 이거 내가 읽기가 좀 쑥스러워. 이거. 왜 또 자기 칭찬해 주는 게 나왔구나. 자기 칭찬해 주는 게 나왔어 지금. 힘들게 지금 우리 희선 원장이랑 정영 원장님이 오늘 방송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마지막을 자기 칭찬으로 읽으래. 나는 어저께 열심히 컨설팅 해드렸거든. 네네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말에 남편이랑 레옹님 상담하고 좋았어요. 네. 이걸 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취지 라인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진담 전용 폰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안정희 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지은쌤, 그리고 희선 원장님,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스튜디오 오픈 기념 방송에서 모든 시청자분들 함께 열렬히 축하받으면서 오픈 방송 진행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